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두 수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최대 현안으로 지목했는데요. 추가 대책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죠.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겹쳐서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대출 옥죄기 정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없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가계대출 규제 동향 그리고 집값 전망해보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배재수 송현 경제연구소 국제경제본부장 그리고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배재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네, 처음 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사무실로 찾아가서 뭐 상견례를 한 건지 아니면 무슨 정책을 논의한 건지 만났더라고요. 혹시 오늘 뭐 좀 두 분이 그냥 의례적인 인사였는지 아니면 정책적인 내용 오고 가는지 어떤 내용이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뭐 일단 두 분이 다 이제 처음 이제 취임하신 갓 취임하신 입장이니까 뭐 어차피 이제 같은 일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서로 이렇게 상견례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 급한 현안들이 무엇인지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하는 그런 자리였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시장 이 부분과 관련된 어떤 금융 불균형 누적이 우리 경제 초미의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가계대출 규제, 정책의 방향, 또 피해 이런 게 가장 지금 관심사인데 역시 가계대출 규제가 금융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값이 가장 지금 큰 문제 아니겠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런 문제도 조금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집값 동향과 관련해서는? 네, 회동 이후에 뭐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방향이 뭐 제시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회동을 통해서 이제 긴밀한 협조나 원보이스를 내겠다라는 발표는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견들은 좀 공통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먼저 올린 상태인데 금리 자체도 집값에 대한 우려라던가 가계부채 급증 또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는 이제 설명이 달린 만큼 이후에 대출 규제, 대출 옥죄기 행보도 아마 같은 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많아서 실제로 자산 시장에서 금리 자체에 한번 오른 것보다는 이후에 이제 대출 규제 강도가 급격히 강화될 거다라는데 좀 더 이제 좀 우려감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배재수 본부장님,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수단은 이제 금리 아니겠습니까?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인데, 한국은행 목적이 이제 물가 안정에 많이 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키기 위한 한국은행의 어떤 역할 이런 게 점점 좀 중요시되는 겁니까 이번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살펴보면 그 원인이 이제 물론 이제 부동산 미국에서 이제 서프라임 부동산이 가격이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그 금융 위기가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금융 안정, 거시 금융 건전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주로 이제 금융 감독 당국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중앙은행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기여를 한다라는 하는 그런 어떤 합의가 있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 법도 그 하나의 어떤 물가 안정이라는 대목표에 대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 안정에 거시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은행도 당연히 금융 불균형이라든지
주택 가격 버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예. 그래서 차세에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가계부채 급증세를 보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 뭐냐면 우리가 그 주택 시장의 어떤 급변동 가능성, 그 다음에 주택의 어떤 공공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정책 당국자든 시민이든 많이 좀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변동 가능성이요? 예. 그 무슨 왜냐하면 이 주택 시장은 보면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그 새 집을 지으려면 뭐 한 2년, 뭐 4년 이런 식으로 걸리고요. 예. 거기다가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공급용 그 대지가 택지가 거의 지금 뭐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떤 주택 공급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수요를 보면 기본적인 어떤 실거주 수요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투자 수요라든지 자산 가격 상승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2030의 영끌은 어떻게 보면은 공포, 패닉 바잉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그러니까 공포에 기반해서 가격이 더 오르면 더 이상 집을 못 구할 것 같으니까 그냥 온갖 빚을 다 끌어 모아서 지금 이렇게 집을 사는 그런 어떤 공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수요 측면이 굉장히 이게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쪽 그 수요가 너무 이게 빠르게 변하니까 가격이 굉장히 급등락하는 그래서 뭐 버블과 그다음에 버블 버스트가 이렇게 교차되는 붐이 그런 생겼다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거시 경제적인 악영향도 굉장히 커지고 또 그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집 없는 서민이라든지 이런 일반 국민들의 어떤 그 고통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택 시장을 바라볼 때 또 당국자가 주택 정책을 할 때는 좀 더 그런 어떤 그 시장의 공공성이랄지 그런 걸 감안해서 굉장히 이걸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기 부양 수단으로 뭐 그걸 주택을 쓴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그 가격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그걸 하는 게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보다는 좀 더 어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많이 노력하는 그런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이라는 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공공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생활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류나 식료품은 사실 이미 이제 가격이 낮고 그래서 비중도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지만 주택은 이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이렇게 월급을 받아서 집 한 채 사는 게 다인데 그렇게 큰 자산이 그렇게 가격이 변동이 심하다라는 것은 일반 국민한테 엄청난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주택의 공공성 내지는 어떤 사회 인프라로서의 특성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면을 우리가 충분히 정책에 좀 반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공성이 있으니까 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뭐 공급 부분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그런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실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 집값 급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연일 왜 정부가 집값 고점 경고를 해왔습니까?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뭐 믿지를 않는데 최근의 집값 동향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금 지속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뭐 국민은행이라던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봐도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중심 가격 상승세가 주간 단위로도 계속 꽤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부동산원 통계로는 금주에도 0.4% 지금 오늘 발표된 거잖아요. 네,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한 주에 0.4%면 단순 산술로 그냥 예측을 해보셔도 한 달에 거의 1.5% 이상 오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상당히 급격한 변동성인 게 맞습니다. 앞서 본부장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주택이라는 자산의 규모라던가 이제 수요 시장의 상황들을 봤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예. 이제 뭐 외국의 주요 도시들도 집값이 많이 오르곤 있긴 하지만 비교해 보면 현재 서울의 변동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리스키하게 나타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앞서 본부장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주택의 공공성이나 정부 당국의 이제 노력 확대 요구하고 이제 함께 사실 그런 노력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최근에는 공급 확대 계획들도 계속 내놨고 발표하고 연이어서 있죠. 신도시 발표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그런 계획들이 효과를 내는데 정책적인 이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이제 주거 생활을 해야 되는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매매냐 전세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변동성, 정책 변동성도 컸고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모두 다 이제 좀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선택적으로 뭔가 안정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사실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준비할 것은 이번에 이런 큰 변동성 수급 문제들을 겪고 나서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양상들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런 장기 주택가격 상승세가 네. 국내에서 나타난 가장 절대적인 요인은 저는 수급 문제였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주택의 수요와 공급 문제. 그렇죠. 주택 네. 수요의 증가 문제 그리고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자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의 네. 이런 변화들을 저희가 정확히 읽어내지 못해서 수요 예측에 실패를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춘 공급이 부족해서 이렇게 좀 문제를 겪고 있는데 뒤늦게 공급 증가를 저희가 얘기해봤자 실제 그 효과를 내는데 몇 년이 걸리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해나갈 근본적인 노력은 이 수요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좀 약간 주택 수요자들을 억압해서 하는 쪽에 여전히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후에 예상되는 대출 규제 강화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수요를 좀 위축시켜서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인데 실제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좀 되돌아보는 고민들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많은 시청자들도 궁금할 텐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은행들이 대출을 줄입니다. 그리고 공급 확대제 계속 발표되는데 매주 발표되는 이 집값은 왜 이렇게 고공행진을 계속하는지 좀 시간이 더 지나면 안정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시장은 이런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을 믿지 않고 계속 상승 계속 지속하는 건지 혹시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금리 한 번 오른 걸로는 그렇게 급격한 수요자들의 뭐 심리라든가 투자 행위가 바뀔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적어도 한 차례 정도의 추가 인상, 뭐 1%나 혹여 1.25%까지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좀 예상한 가운데 집중하는 거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규제 부분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사실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차입 비용도 늘어나면서 일반 수요자들의 경우에는 대출이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출을 통해서만 주택 구입이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구매력 저하와 함께 거래가 줄어들 거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격 상승세도 이제 이런 외형적인 압력 때문에 좀 둔화될 수는 있으나 실제 그렇다고 가격 하락까지 연결되기는 근본적인 수급 해결제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고통과 피해를 보는 주요 대상층이 실제 대출을 통해서만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예. 또 당장 집 마련이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까지 모두 대출 규제에 이제 좀 피해를 보시게 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면 실제로 또 조정되는 지역이나 상품들도 사실은 자금 여력이나 금리나 대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소위 부자들보다는 일반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더 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집값 안정이나 가계부채 금융 불균형을 위한 금융 규제, 대출 강화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은행 대출이 실질적으로 많이 지금 줄고 있는 거죠? 현재 그 영향이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뭐 통계를 뭐 8월 달 통계를 봐야 알 텐데요. 일단 7월 통계로 보면 별로 실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달도 보면은 부채 증가율이 꺾이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조치의 효과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아마
가시적으로 그게 나타날 텐데 이제 지금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제2금융권에 대한 뭐 대출 총량 규제가 없다든지 뭐 DSR이나 뭐 LTV, DTI도 제2금융권과 제1금융권 간에 어떤 차별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제 어떤 격차에 따른 자금 흐름 왜곡이 있으면서 이제 어떤 규제가 제대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왜 애초에 그 금융위나 금감원이 그런 어떤 대책을 시행할 때 그냥 전 금융기관이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는지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애초에 뭐 원래 이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기관을 통합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통합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대책을 수행할 때도 그렇게 전 금융기관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것이. 그런데 과거의 어떤 관행에 뭐 얽매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1금융권, 2금융권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실수요자를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그런 피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신규 분양 물량도 보면 매월 한 3만 호 내외 이렇게 나오고 전세 거래도 보면 매월 4만 호 내외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지금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런 어떤 사업 자금 필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출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실수요자가 이런 총량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이게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별적인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좀 피해를 덜어주는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아까 뭐 소장님이 지금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여전히 그 어떤 주택 매입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여전히 이제 있는 거죠. 뭐 이미 그게 이제 통계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전체 그 어떤 시장 내지는 거시 경제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지금은 뭐 물론 이제 유럽이나 미국도 지금 뭐 그 가계부채 증가율이든 주택 가격 상승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그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이라든지 가계 부채가 별로 조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그때 굉장히 그 조정폭이 컸었거든요. 뭐 특히 미국은 그런 글로벌 금융 위기 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굉장히 부채도 많이 줄이고 자산 특히 주택이라든지 이런 가격들도 많이 떨어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글로벌 금융위 이전하고 이렇게 이후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가격 수준이나 가계 부채 수준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금융 불경이 너무 많이 누적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상황에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 보고서에 보면은 금융 취약성 지수를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냈는데 거기 보면 지수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금융이 상당히 취약해졌다라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좀 경계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계를 지금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자꾸 날리고 있는데 시장이 잘 안 믿는다 이거죠. 근데 왜 안 믿느냐?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르기 전에 이제 사야 될 많은 분들은 이번에 이 대출 규제 조치로 살려는 사람 또는 전세로 들어가려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세값을 이제 못 빌리게 됐어요. 그런 현장에서 그런 분들의 고통도 전체 보면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만저만 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6월까지 기준으로 가계부채 급증 속도가 저희가 계획한 거 한 2배 이상을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 시기도 뭐 8월이냐 10월이냐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앞당겨진 거고 대출 규제 강화도 이제 이후 대책들이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 그게 이제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그의 자금들이 흐름이 이제 계속 주택이나 주식 투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들 그리고 예. 집값이 계속 안 잡히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결과를 끌어내지 못하면 상당히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집값이 금리나 대출 옥죄기만으로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수급이라든가 뭐 개발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서 계속 지속될 가능성들도 있다 보니 사실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서 계속 대출 규제가 이후에 굉장히 강력해진다면 앞서도 반복적으로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실제로 좀 보호나 보조가 필요할 대상에까지 너무 이제 일괄적인 규제가 가해지면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다리를 차버렸다. 겁니다. 뭐 그런 예, 지적도 그럴 수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얘기가 나오기로는 뭐 차주 기준 DSR 저희 단계별 강화 조치가 원래 23년까지 매년 이렇게 강화돼서 진행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그럴 얘기도 것 같아요, 나오고, 지금. 예, 아까 이제 본부장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뭐 제2금융권이나 이렇게 좀 풍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곳들도 DSR을 1금융권 40% 수준으로 좀 강하게 강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미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세 대출이라든가 신규 주담대 이런 것들을 일부 차단하는 총량 기준의 관리 조치들도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좀 무작위적으로 이 대출 규제에 좀 몰입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꼭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나 전세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뒷받침해 주기에는 저희가 지금 임대 시장의 수급 상황이라든가 가격 동향이 매매 가격 못지않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전세 가격이 지금 수도권 평균 아파트 전세 가격이 이미 6억을 넘어선 상황이고 네. 뭐 최근에 뉴스 또 국민은행 등의 통계에서 보면 강남구 같은 고가 지역은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그래서 계산을 4천만 원 해보면 전세값이. 30평 초반대가 이미 10억을 다 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시장 상황에서 대출도 일률적으로 규제를 받게 되면 사실 자금 마련이 어려운 계층들은 급격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총량 규제와 지금 급증한 이런 금융 불균형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다 이제 높은데 사실상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본부장님. 어느 정도 이 정도 올리는 거 뭐 0.25% 포인트라는 것은 이제 뭐 시작이니까 어느 정도 하면 어떤 이 집값 안정에 어떤 기여하는 심리를 좀 부담시키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오르면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과거에도 뭐 여러 번 어떤 집값 급등 사례가 있었고 그때마다 이제 기준금리를 뭐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 뭐 기준금리 그 정도 올리는 거 가지고 그게 뭐 그 네. 부채 증가라든지 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회의도 많이 있었고 한데요. 지금도 뭐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0.25를 올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연말경에 0.25를 추가로 또 올리고 한다고 해서 이제 뭐 그래봐야 기준금리가 1%인데 예. 그게 과연 지금 이 시장 과열을 얼마나 시킬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회의가 되는데 다만 분명한 거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일단 그동안의 어떤 양적 완화라든지 제로금리 모드에서 이게 뭐 일부 쉬는 것부터 해서 우리나라 그다음에 지금 미국은 지금 테이퍼링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곧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이제 긴축 기조로 일단 돌아섰다라는 거 이것은 굉장히 큰 어떤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좀 이렇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8월 초인가요? 7월 말인가 그때 보면 그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쭉 빠져나가면서 그때 네. 환율이 1,18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어떤 대외적인 어떤 리스크 이 부분도 취약하다.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그 FRB가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하고 내년 말경에 가서 아마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미국으로 쭉 이렇게 다시 이제 되돌아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 부분 자금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외환 보유액이라든지 또 수출 호조 이런 것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사례에서 봤듯이 환율이 환율이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다, 또 그러면 이거죠? 또 다 돈이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또 금리도 시장 금리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거시적인 어떤 리스크가 점점 이렇게 잠재해서 현재로 예.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은 우리가 한번 유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걸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글로벌 안정성, 불안감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집값이 보니까 소장님 지금 뭐 미국도 30년 만에 최고로 지금 집값이 올랐다면서요. 거기는 우리처럼 뭐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공공임대 같은 네. 주택 공급 정책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네.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역시 새로 이제 짓는 주택 공급량이 최근에 좀 감소하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등한 이제 외곽 도시들이 중소 도시들이 많이 생겼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한동안 가격 급등세가 좀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공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도 조금 다른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코로나라는 진짜 예상 못한 변수에 따라서 이제 수요자들의 주거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좀 일시적으로 더 급격하게 변화를 하면서 이제 공급 확대와 함께 좀 해결될 소지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저희보다는 유연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아파트 중심의 수요 전환이나 또 예상보다 계속 늘어난 이제 주택 수요에 대한 증가 문제 또 투자 트렌드 이런 것들을 조금 따라가지 못하면서 저희가 사실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 폐지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공급이 상당히 줄여오는 기간이 오래됐기 예. 때문에 예. 그것들을 다시 공급이 좀 충분한 수준까지 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훨씬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번에 사실 금융 불균형이나 이것 때문에 금리도 올리고 이제 대출 규제 강화도 강하게 예상이 되는데 솔직히 미국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예고나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테이퍼링 시기라던가 금리 인상이 저희처럼 이제 집값이라던가 금융 불균형 자금 쏠림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이제 뭐 고용 지수 문제라던가 혹은 이제 경기 자체의 회복 이제 부분 이런 것들에 원칙적으로 네.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네. 대응이 좀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 시장이 이제 너무 이런 자금 쏠림이나 집값에 조금 집중하는 경향들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끌어올 우려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러자면 결국에는 저희가 어쨌든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지금 경기 상황이 내년 이후로도 좋을 것 같은 미국이나 이런 데랑 비교해 보면 지금 신흥국들의 경기가 상대적으로는 계속 좋지 않을 걸로 좀 우려가 되고 예. 뭐 해외 자금 유출이나 이런 걸 막으려면 금리 인상이 또 계속적으로 필요한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상황이 저희가 지금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아시는 것처럼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오르고 이럴 때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저희가 사실 내년에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거를 조금 예상을 해봐도 더 좋아지는 국면이 아닌데 금리는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아주 원론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경기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들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 금리만 올리고 대출만 옥죄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근본적인 고민까지도 저희가 좀 나눠야 될 시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께서 이제 미국의 집값 상승률, 공급 확대를 얘기하니까 저 시청자들 그런 댓글을 올렸네요. 미국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 바로 공급에 들어간다. 우리가 조금 이제 참조할 만하지 않느냐. 뭐 이런 두의 댓글이 있고요.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대출 규제 조치가 많은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있지만 지금 뭔가 더 빨라지고 강해질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두 수장이 만나서 그런 얘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뭐 그 아까 뭐 이런저런 부분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적용 시기를 앞당긴다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대출 총량 관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대출 옥죄기 조치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관점을 바꿔서 보면 이제 거시 금융 안정 증대 차원에서 금융기관들의 어떤
대출 관련 대손 충당금 적립을 늘린다든지 대손 충당금. 예, 아. 예,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계 대출과 관련해서 지금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이 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뭐 예를 들면 2%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싸게 만든다든지 해서 어떤 가계 대출 관련 어떤 위험을 사전에 좀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그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그 비소구라는 것은 그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그런 어떤 차입자한테 그 대출 그 상환 요구를 하는 범위를 예. 그 주택 가격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겁니다. 미국 그 캘리포니아라든지 텍사스 같은 몇 개 주에서 11개 정도, 12개 정도 주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아. 차입자만 지는 게 아니고 가게만 지는 게 함께 아니고 금융기관도 같이 지는 거거든요. 금융회사도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예. 어떤 대출 리스크 예. 관리가 좀 더 강화되면서 대출이 좀 더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금융위 차원의 대책 말고도 기재부, 그다음에 한국은행, 국토부 이런 쪽에서도 얼마든지 대책을 낼 수가 있죠. 예. 보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양도세를 좀 인하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유세를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종부세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유세를 덜 늘리는 것도 예.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거고요. 또 뭐 국토부는 뭐 알다시피 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 예를 들어 보면 참 공급이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든 뭐 예. 그걸 뭐 그린벨트를 풀든 뭘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 금융만이 같고요. 아니라 예. 여러 가지 각 하여튼 그 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대책들을 다 예. 고민을 해서 뭔가 종합적으로 좀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역시 뭐 어떤 조치를 취하든 시장의 믿음과 신뢰를 사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해 보입니다. 가계대출 규제 파장, 집값 전망 두 분과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재수 송영경제연구소 국제경제본부장 그리고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